예, 법정 통역사의 어떤 꼭 알아야 할 어떤 표준들, 그리고 어떤 통역 시에 있어야 할 여러분들의 행동 강령 및 절차에 관한 강의입니다.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집체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이 자기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각 주마다 법정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행동 강령 및 절차에 따른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요. 가장 중요한 어떤 뼈대가 되는 부분을 제가 인디애나 주의 그런 표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제공해드린 이 8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뽑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이제 커멘터리 부분에서 그런 사례들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꼬박꼬박 잘 읽어두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이해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큰 표제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하나씩 조목조목 잘 찝어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자세하게 잘 읽어주시면은 이 부분의 시험 문제 대비로는 사실은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식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 함께 스탠다드부터 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예, 먼저 거기 보면은 qualification. 예, qualification인데 통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적격성, 그러니까 어떠한 이 사람의 자질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1번 항목이죠. 1번 항목에 보면은 통역사는 인증, 훈련, 그리고 경험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잘 표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통역사가 사건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정에서 요구되는 그런 언어 능력에 대해서 그런 재판하는 곳에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인증이라든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들의 자격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어떤 그동안의 프로토콜이라든지 규칙 절차를 잘 알고 준수할 리도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적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부적절하게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존재 자체가 통역이 있어서 뭐 이럴 정도로 가능한 한 그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판 절차의 어떤 품격에 맞는 옷을 입는데 대부분이 이제 검정색 정장을 입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곤색도 입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양복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통역사들은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통역하는 모습이 그런 사람들의 시야에 나타나고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정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개인적인 행위나 어떤 전문 행위도 역시 피하도록 권장되고 있죠. 자, 두 번째 항목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accurate. accuracy 정도가 더 좋죠. accuracy. accuracy, 정확도.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통역사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과 기술 이것을 잘 보존하면서 꾸미지 않거나 꾸미거나 그리고 누락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배제해야 되겠고요. 충실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법정 통역사는 저속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한 형식의 단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구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음란 또는 조잡한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정교하고 학구적인 언어도 자기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잘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술도 어눌하게 하거나 개선하거나 편집해서 말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어조, 감정 뭐 이런 것도 잘 조절된 목소리로 말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법원에서의 어떤 통역 시에 그 통역사가 비영어권 그 말하는 사람의 언어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대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순화해서 그렇게 통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역사는 절대로 그들 자신의 말 또는 구절 또는 표현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거기 무슨 얘기냐면요.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역사가 몸짓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극적인 어떤 흉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배제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잘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에큐러시에 해당이 되죠. Impartiality. Impartiality. impartiality 그러니까 공평무사, 공평정대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함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와 불필요한 토론을 또 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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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야죠. 그렇죠. 아주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법정 시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절대 비밀을 지켜야지 기자라든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정보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예, 5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Proficiency. Proficiency. 그렇죠. 숙달, 능숙, 능란, proficiency가 요구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능숙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통역사가 그런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정서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그런 말투와 언어 수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랭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번역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 내용뿐만 아니라요. 번역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라든지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스킬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6번 항목입니다. Demeanor. Demeanor. demeanor 태도인데 주로 품행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처신, 거동, 행실, 품행, conduct. 그렇죠? 몸가짐. 벌써 이 단어 하나도 여러 가지 뜻이 같잖아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매너 정도가 되겠죠. 어떤 매너를 가져야 되느냐. 법정 통역사는요. 그러니까 낮은 프로파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죠? 문맥에 맞게 그런 어떤 적절한 톤으로 얘기해야 되겠고 가능한 한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판사나 배심원 또는 변호인의 시야를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역사가 절차 중에 말하거나 서명한 모든 것을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법정 통역관은 법정의 어떤 배치, 특히 어떤 절차의 어떤 기록을 위해서 마이크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 출석해야죠. 그리고 법원 사무원에게 도착한 즉시 바로 또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죠. Preparation. Preparation. 7번째,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사례를 준비한다. Case Preparation. 그러니까 각 법정 통역사는 가능한 경우에 사건, 경찰 또는 기타 신고, 불만사항 또는 기소사항, 인터뷰 기록, 그리고 행동 또는 사건에 사용될 기타 문서들을 포함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특히 장기적이고 복잡한 형사 및 민사 재판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사건을 준비해서 잘 여러분들의 임무, 그러니까 통역 임무를 잘 감당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특히 변호인이 직접 인용할 계획이라면 항목들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영어권인 그러한 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법정 통역관으로부터 다름과 같은 지시를 받을 수도 있죠. 첫째로는 비영어권 화자는 법정 통역관이 어떤 진술이나 발언을 항상 해석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요. 그리고 법정 통역사의 어떤 질문을 어떤 직접적인 질문 말고 절차 중에 진술의 법적 조언이나 설명을 포함해서 통역사와 독립적인 대화를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법정 통역사는 비영어권 화자를 위해서 어떤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고유한 언어에 대해서 숙련도를 또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문이 아닌 다른 문건을 사용할 경우에 그런 해석을 어느 정도 할 건가 그리고 긴 장문이냐 단문이냐에 따라서 그런 해석 내용을 잘 적어 놓아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영어의 완전한 해석을 기다리도록 어떤 지시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능한 한 청각장애자를 제외하고는요. 통역과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눈 접촉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은 통역과 눈 접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필 좀 표시를 해놔야지 나도 잊어먹으니. 아까도 다른 데 또 하나 해놨는데. 예, 계속해서 8번으로 넘어갑니다. oath or affirmation 정도가 되겠죠. The Constitution of this country provides for oath or affirmation by office holders. 선서나 확약 증언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선서를 하게 되는데, 자, 통역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통역사의 그런 윤리 기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최고의 기술과
판단력을 발휘해서 진실하고 공정한 해석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집행될 선서와 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그가 이 법원에서 지금 고려 중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 그가 대답을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고 공평하게 해석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당연히 한다고 해야 되겠죠. 자, 9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법원의 통용 모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통역사가 어떤 동시 통역을 할 경우에는요, 통역사가 진술이 들리는 화자, 다시 말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말을 할 것을 요구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모드로 이야기할 경우에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상담 테이블처럼요, 상담처럼 동시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시가 없는 한요, 언제든지 법원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진술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여러분들 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법원 통역 모드 정도에 해당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하고 있는 사람이 증언할 때, 또는 법원의 판사, 변호사 또는 임원이 말하고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할 때 바로 법원 통역 모드가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번에는 연설 모드죠. 연설 모드. 자, 법정 통역사가 1인칭 단수 싱귤러를 사용을 해서요, 영어 이외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영어권 연설자, 예를 들어서 변호사, 판사, 보호관찰관, 그리고 직원들, 그렇죠.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정 통역사는 그러한 혼란함, 그런 어떤 혼돈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3인칭 단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자기의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그리고 통역인이 휴식을 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설 모드에서 가능하죠. 자, 그 다음 11번 항목. Some have identified speech, language, and or communication difficulties. 언어 또는 청각장애 정도가 되겠죠. 법정 통역사가 이해 못하는 단어나 구절 또는 개념이 있을 때 언제든지 통역사는요, 임으로 진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반복을 명령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이를 통지해야 됩니다. 통역사는 사전에서 생소한 단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또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데 그거를 자기가 지어내서 통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 찾는 시간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내용으로 어떤 개념 자체가 없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애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역시 통역사는요,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만 되고요. 그리고 법정 통역사는 법정 내의 소음,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려, 너무 낮아, 그렇죠. 또는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발언자나 절차 등에 대해서 통역이 어려울 때마다 재판관이 임의로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수들을 또는 에러들을 반복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번 errors. 어떤 오류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법정 통역사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한 때마다 여전히 증인석에 있는 경우에 그 기록을 위해서 먼저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즉시 오류를 수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에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요, 증언이 완료되었는 경우에도 법정 통역사는 판사 및 변호사와 함께 벤치나 사이드바 회의를 요청하고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기록의 정정을 요구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법원 통역 이외의 사람이 추정되는 오류를 인지할 때 그 사람이 증언이 여전히 증인석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 주장을 법원의 주의에 환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번 difficulties while interpreting. 해석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법원의 통역사들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응답이라도 증인 또는 말하고 있는 사람의 정확한 답변을 해석해서 법정 및 변호인들에게 어떤 답변의 준수성 문제로 제기해두거나 남겨둘 수도 있겠죠. 외국어로 증인하는 증인이 가끔 영어로 몇 마디 하는 경우에요. 법정 통역사는 녹음된 절차를 듣는 사람이 통역사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록을 위해서 이런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격자가 완전히 영어 답변을 할 경우에 통역관은 증인에게 본국어로 답변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란 얘기죠. 오히려 통역은 당사자들이 영어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인지하고 법원의 지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 화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굳이 피고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증인일 수도 있으니까. 화자가 영어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과 화자 사이에 당연히 비영어권이죠.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통역사의 말을 방해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입을 가리거나 말을 영어로 통역을 못하게 제지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법정 통역사는 그러한 문제를 반드시 판사에게 제기해야 되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이나 변호사가 즉각적인 주의 조치를 내리게 되겠죠. 14번에 피로 계수라고 하는 건데요. fatigue factor. 피로 요인 또는 피로 유발 요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법정 통역사가 피로 등으로 인해서 해석의 질이 곧 나빠질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이 된단 말이죠.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통역관은 반드시 법원에게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시간 이상 연속 동시 통역을 요하는 모든 경우에요. 2명의 법정 통역사를 배치해서 주기적인 간격으로 서로의 피로를 풀어주고 어떤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2명의 통역사도 존재할 수 있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All customers are informed of the availability of interpreter services on request. 그러니까 어떤 통역사, 법원 통역사의 어떤 가용성 문제인데요. 법원의 어떤 통역사는요, 재판이 종료되거나 재판장, 치안판사 또는 그 지정인의 면회를 받을 때까지 법정을 떠나서는 안 되죠. 짧은 휴식 기간 동안에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에 또 역시 법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되겠죠. 16번
Conflicts of interest. Conflicts of interest. 이해 충돌입니다. 법정 통역사는요, 어떤 사업이나 거래에서든지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공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과 상충되는 그러한 임무를 행할 때도 판단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아야 되겠지요. 법정 통역사는 전문적인 능력으로 활동하면서 취득한 비밀 정보로부터 개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정해진 직무의 정규 과정을 제외하고는요, 금품이나 어떤 대가나 호의를 받아서는 또한 안 되죠. 마찬가지로요, 이와 관련해서 통역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선물, 무료 또는 호의도 받아서는 안 되죠. 법정 통역사는 사적인 이익이나 그리고 그런 이득을 위해서 법원의 시간, 시설, 장비 또는 물자를 이용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특권이나 면책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법정 통역사는 어떤 절차에도 간섭해서는 안 되는데요. 통역이라든지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는 소송 당사자의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금전적 이득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친구, 친척, 당사자의 변호를 자기가 한다든지 변호사 선정에 통역사가 관여하거나 그 다음에 통역이 공평하지 못하게 할 그런 다른 관심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 밑에 이제 커멘터리가 쭉 10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통역도 내가 할 줄 알기 때문에 통역하겠다.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 그리고 그 법정 통역사는 자기가 어떤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도 없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됩니다. 17번의 공개 논평. 통역사는요, 그 정보가 기밀로 취급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이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한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 또는 보고 또는 의견을 제시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18번에 legal advice. 그러니까 법률 고문. 그러니까 법정 통역사가요, 청탁 여부에 관계없이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법률적 조언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항은 법정 또는 변호인에게 의뢰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정 통역사는요, 개인 의뢰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변호사가 먼저 선임이 되고 그리고 그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에 개인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요, 역시 변호사협회에 의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19번에 그 실천의 범위, 어떤 scope of practice 정도가 되는데요. 법정 통역사는 통역 업무를 하는 동안 통역이나 통역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나 통역 이외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불가하죠. 개인적인 의견 표명도 할 수 없습니다. 통역사는요, 법률 자문은 할 수는 없지만은요, 통역사는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는 동안만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수는 있죠. 그렇죠. 20번의 준수.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을 잘 준수를 하고, 만약에 준수를 저해하는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그 시도들을 발견을 하면요, 반드시 법원에 보고해야만 됩니다. 법정 통역사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괴롭힘이나 어떤 주눅이 들 만한 사건을
관계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통역은 재판장에게 그것을 바로 또한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통역사는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동료와의 교류, 그리고 각각의 문건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그리고 21번 성과에 대한 영향보고. 통역사는요, 항상 서비스 제공 능력을 스스로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임무를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어떤 유보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자기가 예약이 되어 있는 사법당국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역사는 과제를 수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통역 업무를 수락하기 전에 가능한 한 어떤 사건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문의할 것을 권장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통역사들이 그들의 직업적인 어떤 자격, 기술, 경험, 이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과 더 밀집하게 일치시키고 그 과제를 능숙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자, 나머지 그런 8개 항목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22번 항목 윤리 위반 신고 의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정 통역사에게 자꾸 어떤 유법 행위를 하자고 그런 요구를 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유법 행위를 하자고 하는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죠. 누구한테? 감독관, 판사 또는 통역사에게의 어떤 관할거지를 가진 그런 다른 관리에게요. 주문을 하고 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정 통역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마치 변호사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편에 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해 줄 거라고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요구를 받는다거나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도를 받는다, 바로 신고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22가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통역을 할 때의 어떤 행동 강령 및 절차에 대해서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 페이지로 첨가된 내용이 절차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통역관을 임명하냐? 그렇죠? 어떤 경우에 통역이 필요하느냐? 라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사법권 재량의 문제가 되죠. 이러한 법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영어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인데, 다음 4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장소, 사건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가.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세 번째, 진술이 애매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바로 통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등한 교육과 배경을 가진 영어권 피고인과의 어떤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에 바로 통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원은 법정 진술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복수의 통역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에 한 명을 더 고용을 해서 교대로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통역사의 면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역사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통역사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서도 역시 법원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모든 통역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통역사의 그 기준과 윤리에 따라서 최고의 기술과 판단력으로 진실하고 공정하게 해석할 것을 뭐합니까? 맹세하고 시작을 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디오 녹음. 그렇죠? 녹음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그 모든 절차는 내가 뭐 종이에다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본 또는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녹음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통역 행동 강령 및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읽어보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